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입문서는 213페이지. 이제 중간에 수용 방식. 자, 이제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 절차가 되고요. 그럼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시행자가 공사 계획, 실시 계획부터 작성했고 지정권자한테 인가, 지정권자가 고시하면 이제 공사에 착수해갖고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수용 방식이라는 것은 개발구역의 토지를 시행자가 싹 수용합니다. 수용. 다 강제적으로 취득. 토지 소유자로부터 보상금 지급하고 토지 소유권을 다 강제적으로 취득. 그래서 시행자 자기 땅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다 수용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공사하는 거예요. 근데 공사하기 전에 공급하는 땅, 그거를 원용지라고 불러요. 원용지. 원용지는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농지나 산지를 바로 공급해서 원용지는 공급받는 자가 따로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복합적 입체적 개발을 도모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복합적 입체적 개발, 이게 반대말이 획일적 개발. 똑같이 획일적으로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원용지라는 걸 공급해서 원용지는 공급받는 자가 따로 개발, 좀 색다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죠. 다만 이 원용지는 원칙적인 토지의 공급 방법은 아니니까요. 전체 개발구역의 면적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 물어봤다 그러면 원용지 3분의 1까지 공급한다. 아주 단골 메뉴로 나오게 되죠. 3분의 1까지. 왜 3분의 1이요? 원형지. 세 글자니까 3. 딱 따면 되죠. 그래서 3분의 1까지 원용지는 공급해서 원용지는 공급받은 자가 따로 개발하고요. 나머지는 시행자 이제 싹 공사합니다. 자, 무슨 공사한다고 그랬어요? 농지나 산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 산 깎고 농법 메꾸고 절토, 성토, 정지, 형질 변경. 그리고 땅을 반듯반듯하게 정리한다고 그랬죠. 구획 정리. 형질 변경, 구획 정리 공사를 통해서 이제 택지로 개발을 하는 공사, 대규모 공사. 막 포크레인 그냥 수백 대 동원해갖고 대규모 공사 몇 년씩 하는 거예요. 공사해갖고 다 끝났다. 이제 공사가 다 끝났으면은 공사 계획, 실시 계획대로 공사를 잘 끝냈는지 검사. 준공검사부터 받도록 하고요. 그럼 실시계획인가 내준 지정권자한테 가서 준공검사 받아요. 그리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대로 공사가 잘 끝났더라. 그러면 준공검사하고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 이런 공사 완료의 공고가 나면 여기서 개발 사업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시행자 수용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 놓고 공사하니까 공사만 끝나면, 즉 공사 완료 공고 나면 바로 개발 사업도 끝나게 돼요. 그럼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다음 날 개발구역의 지정도 해제가 된다 그래요. 근데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개발구역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 나면 다음 날 사업이 끝나서 다음 날 개발구역도 해제가 되고요.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나갖고 만들어진 땅, 그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다라고 해서 조성 토지를 공급한다는 게 이제 분양하는 거죠. 요거를 소위 택지를 분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공사 끝나고 만들어진 택지를 일반에게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 방식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해요. 수용해서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그럼 사업이 끝. 그러면 조성된 토지 택지를 일반에게 분양한다. 그래서 이 수용 방식에서는 토지를 공급하는 모습이 두 개가 돼요. 공사하기 전에 공급하는 땅, 그거를 원용지.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고 공급하는 땅을 조성토지. 그래서 원용지, 조성토지. 이것들이 수용 방식에서는 또 주된 논점이 돼요. 왜요? 이게 헷갈려요. 원용지나 조성토지나 공급하는 방법, 가격 이런 것들이 또 다 달라갖고 이게 또 다 물어보면 잘 물어보는 논점이 되죠. 그럼 수용 방식 하나씩 한번 봅니다. 21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수용 방식한 사업 시행. 수용 방식이니까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한다. 그래서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나오죠. 자,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여기서 토지 등이라고 할 때는 토지, 건물, 물건, 권리 다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딱 끊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당연히 수용 방식이니까 수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만 민간사업 시행자 밑줄 별표. 민간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에다가 동그라미 소유, 사야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2 이상 밑줄. 동의받아야 된다. 동의 동그라미 동의. 그럼 수용 방식이니까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는데 민간 시행자일 때는 수용하려면 요건부터 갖추래요. 자, 이것도 맨날 나오는 논점이죠. 자, 민간 시행자만 수용하기 위해서 요건 갖춰라. 그럼 반대말.
공공사업 시행자는 수용하기 위해서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올해도 또 32회 때도 그대로 물어본 지문이죠. 그래서 공공은 수용하기 위해서 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민간 시행자일 때만 수용하기 위해서 요건을 갖춰줘야 되고요. 자, 분수는 맨 똑같아요. 면적 3분의 2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거 우리 좀 전에 뭐 할 때 봤어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과 총수 2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각각 받아라. 그래서 이게 개발법에서 총 3번씩 반복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분수는 똑같은데 뒤에 말이 달라요.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뭐 해야 되냐? 소유, 사야 돼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받아라. 얘는 동의가 아니고 소유하고 동의입니다. 이게 또 특징. 그럼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 그러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이 3만 제곱미터, 그중에서 2만 제곱미터는 사야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을 살 능력이 안 되면 민간은 아예 수용 방식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동의, 민간 시행자는 이 요건을 갖춰갖고 수용할 수가 있고요. 공공은 이 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민간 시행자일 때만 요건 갖춰갖고 수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민간 시행자는 수용 방식으로 하려면 이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한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민간 시행자만 수용하기 위해서 요건부터 갖춰야 된다. 그다음 밑에 수용의 절차, 그 원칙, 토지 등의 수용 사항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사업할 때 공짜 동그라미, 토지 등의 취득, 취자에다 동그라미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자 동그라미를 준용한다. 그 말은 그대로 적용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수용할 때는 항상 이 법의 절차에 따라서 수용합니다. 자, 이 법률 이름 또 길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우리 줄여갖고 공취법. 그래서 시설사업에서는 앞에서 그냥 공취법 이렇게 써놨었는데 여기서는 또 이름 제대로 써놨네요. 그래서 수용할 때는 국토법을 준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수용할 때는 무조건 이 법이요. 공취법. 공취법을 준용해서 수용합니다. 그래서 공취법의 준용, 그 특례 이런 거는 지금 볼 계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수용할 때는 사전에 현금 보상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수용 방식의 단점은 보상금 확보가 어렵다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토지 소유자 원하면 나중에 조성되는 땅으로 보상해 줄게요. 사후 현물 보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 자, 이름 그대로 토지로 상환해 주는 채권이다. 그래서 상환해 준다는 게 뭐예요? 갚아준다, 그죠? 보상금을 사전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개발 사업으로 조성될 땅으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이 토지 상환 채권을 사후 현물 보상 조건부 채권이다라고 하고요. 사후 현물 보상으로 토지 소유자 원하면 토지 상환 채권도 다 발행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 원하면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돈으로 달라고 그럴까요? 나중에 땅으로 달라고 그럴까요? 돈하고 땅하고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땅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돈 몇 푼 받고 그냥 쫓겨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땅으로 받는 게 훨씬 더 돈 되는 거예요. 유리한 거죠. 땅으로 받아갖고 그 땅에다가 뭐 빌라 같은 거 단독주택만 지어도 그냥 보상금 몇 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 토지 소유자가 원합니다. 저는 땅으로 주세요. 원하면 발행할 수 있는데 원한다고 다 나중에 조성될 땅을 토지 상환 채권으로 발행해버리면 공사 끝나고 만들어진 땅 그냥 토지 소유자에게 일일이 나눠줘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 방식의 목적,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은 소유자 원한다고 다 발행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조성될 토지나 건물의 2분의 1까지만 발행하도록 제한합니다. 2분의 1까지. 그래서 이 단골 메뉴죠. 토지 상환 채권은 2분의 1까지만 발행. 원형지는요. 원형지는 원형지 3분의 1까지만 공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이거 맨날 장난치는 게 수용 방식의 논점.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원형지 얘를 딱 기준으로 잡아갖고 세 글자 3. 그래서 원형지는 3분의 1. 토지 상환 채권은 2분의 1까지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의 2분의 1까지 발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 이런 것들이 우리 입문서에 하나가 안 나와갖고요. 이 정도 한번 들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도 발행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싹 수용해갖고 이제 시행자 공사합니다. 공사 다 끝나면은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그럼 여기서 이제 개발 사업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땅, 조성 토지를 일반에게 공급, 택지를 일반에게 분양. 그래서 우리 지방 같은데 신도시 개발해서 단독주택용지 분양합니다.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택지를 일반에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조성 토지를 공급한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조성 토지의 공급. 자, 공급할 때 방법은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경쟁 입찰. 우리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경매나 입찰. 경매나 입찰. 경매는 서로 보면서 가격을 올려가는 거죠. 그리고 입찰은 안 보고 그냥 가격을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든 입찰이든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가 낙찰자가 돼서 고자한테 공급. 그래서 이 경쟁 입찰 방법으로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경쟁 입찰 붙인다 이 말은 조성 토지는 아무나 공급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아무나 분양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뭐 순위라든지 이런 청약통장 이런 거 가입해갖고 순위 또는 점수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받고 그러죠. 그런데 땅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분양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중에서 경쟁 입찰 붙여갖고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가 낙찰자가 돼서 고자에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같은데 신도시 개발해서 택지 분양한다. 경쟁률 얼마 되겠어요? 뭐 100대 1, 1000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수십만 대 1이에요. 수십만 대 1. 받으면 그대로 돈 버는 거니까 수십만 대 1. 그래서 경쟁 입찰 붙여갖고 조성 토지 공급하고요. 공급할 때 가격은 감정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감정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감정가가 기준. 이게 이제 가장 원칙적인 거죠. 그런데 토지의 가격을 지가라고 그래요. 지가. 땅값, 지가. 이 지가라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시가가 있죠. 시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 시가. 실거래가, 시가. 시가를 100으로 놓는다. 가정한다면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가격, 그거를 감정가라고 그래요. 감정가. 우리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는 뭐 하려고 해요? 대출받기 위해서 아파트 대출받기 위해서 아파트 감정평가에서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 감정가는 시가의 한 70에서 80% 이 정도밖에 안 쳐져요. 감정가는 70에서 80% 이 정도. 그 다음에 또 매년 세금 부과해서 땅에다가 매기는 가격 있죠. 그거를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시가의 뭐 한 50에서 60%도 안 돼요. 이게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거의 없죠. 거래 자체가 아주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시가 반영률이 아주 떨어져요. 그래서 막 40%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공시지가는 뭐 시가의 한 50에서 60%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토지의 가격은 시가, 감정가, 공시지가 이렇게 또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시가가 기준인 게 있고 감정가 기준인 게 있고 공시지가 기준인 게 있고 다 또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는 가격이 뭐가 기준이야?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요. 절대 공시지가 기준이다, 조성원가 기준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감정가. 왜요? 시행자도 몇 년을 지금 피땀 흘려갖고 공사한 거죠. 산 깎고 논밭 메꿔갖고 택지를 개발해서 일반에게 분양 팔아먹는 거예요. 시행자도 조금 남겨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감정가를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감정가 기준으로 분양. 그럼 감정가 기준으로 분양받아도 분양만 받으면 시가와의 차익이 생기니까 돈 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조성된 토지를 일반에게 공급합니다. 자, 이게 수용 방식에서는 핵심이에요. 자,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를 수용. 그런데 민간은 요건부터 갖춰갖고 수용하세요. 민간 시행자만 요건 갖춰야 되고요. 사전에 현금 보상하는 게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 원하면 나중에 땅으로 보상해 줄게요. 토지상환 채권이라는 것도 발행할 수가 있고요. 자, 시행자가 수용해서 이제 공사합니다. 공사. 근데 택지 개발하는 공사 다 끝났으면은 조성된 땅 택지를 일반에게 경쟁 입찰 방법으로 감정가 기준으로 분양. 그러니까 시행자가 수용해서 땅 만들어갖고 일반에게 경쟁 입찰 붙여갖고 팔아먹는다 그 얘기죠. 이게 한마디로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은 핵심적인 개념 우리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214페이지로 가볼까요? 214페이지 환지 방식. 자, 이 환지 방식에 대한 사업 시행이 더 중요한 논점입니다. 우리 개발법은 이 환지 방식, 환지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용 방식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 물어봤어요. 수용 방식은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고 이 매년 물어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올해 30회 시험에서는 수용 방식도 한 문제 물어봤죠.
그런데 환지 방식은 그냥 매년 나옵니다. 매년. 그래서 우리 수용은 저 국토법에서 시설 사업할 때도 봤죠. 그래서 수용 방식이 주가 아니고 이 개발법에서 주된 논점은 환지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은 땅값이 비싸갖고 수용이 안 되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갖고 공사한다고 그랬죠. 동의받아갖고 공사. 끝나면 나중에 새로 조성된 토지로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발 사업하기 전에 종전 토지, 흔 토지 대신 공사 후에 새 토지로 교환. 그래서 흔 토지 대신 새 토지로 교환해 주니까 환지 방식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시행자가 계획을 하나 더 작성해야 돼요. 환지 계획. 이 환지 계획이라는 것부터 또 먼저 작성합니다. 환지 계획은 말 그대로 토지의 교환 계획이죠. 토지의 교환 계획. 그럼 무슨 토지하고 무슨 토지를 바꿔요? 개발 사업하기 전에 종전의 토지하고 나중에 개발 사업으로 조성될 토지. 자, 이거를 토지 소유자에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교환을 해줄 거냐? 시행자가 환지 계획이라는 것도 작성했고 인가받습니다. 그 환지 계획 인가가 나면 이제 공사예요. 공사. 대지를 개발하는 공사. 자, 공사는 항상 실시 계획대로 공사. 이 공사하면서 먼저 공사 끝난 구간이 있으면 환지를 먼저 정해주는 환지 예정지라는 것도 지정해서 먼저 공사 끝난 구간이 있으면 미리 토지 소유자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환지 예정지의 개념은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정리하면 되고요. 자, 공사해갖고 다 끝났어요. 그럼 시행자가 공사 완료 공고, 관계서류 공람시켜갖고 토지 소유자 의견부터 먼저 다 들어요. 왜요? 어차피 환지 방식은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줄 땅. 그래서 공사 끝나면 토지 소유자한테 공사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의 의견도 다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실시 계획대로 공사했는지 지정권자한테 검사도 받아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이제 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공사 다 끝났으니까 시행자는 60일 내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이라는 것은 토지를 교환해 주는 처분. 그래서 종전 토지 대신 공사 후에 새 토지를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처분을 환지 처분한다라고 하고요. 이 환지 처분은 반드시 환지 계획 인가받은 대로 환지 처분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을 환지 처분에 관한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환지 계획대로 공사 끝나면은 이제 새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처분, 환지 처분. 몇 월 며칠자로 합니다. 공고. 그러면 여기서 사업이 다 끝나게 돼요.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새 토지를 돌려주는 환지 처분의 공고가 나면 사업이 다 끝. 그래서 다음날 개발구역 지정도 해제가 된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개발구역 아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환지 처분이라는 것의 효과도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이제 토지 소유자는 새로 받은 땅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환지 처분에 따라서 시행자는 부수적으로 14일 내 환지 등기도 다 해주고 돈 주고 받을 게 있으면 청산함으로써 사업을 다 마무리 짓게 됩니다. 청산. 이제 돈 계산하면서 사업을 다 끝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이 수용 방식보다는 절차가 더 복잡해지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논점은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은 거의 매년 그냥 우리 시험에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환지 처분. 또 환지 계획대로 환지 처분. 환지 계획, 환지 처분. 항상 이 두 개에서 환지 방식은 아주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환지 계획 저거부터 하나씩 볼까요? 자, 환지 계획은 토지의 교환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작성. 사업 시행자는 개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시행자가 작성하고요.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든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든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무조건 환지 계획부터 작성합니다. 환지 계획부터. 자, 내용 보면은 1번 환지 설계. 환지를 설계한다. 이게 환지 계획의 내용 1번이니까 핵심이 되는 거죠. 자, 환지 설계 의미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우리 개발 사업하기 전에 농지 또는 산지, 아직 개발이 안 된 땅, 그리고 시골이니까 무슨 면, 그래서 토지구획 정리가 안 돼갖고 토지의 형상이 지 맘대로 생겼어요. (10번) 토지까지 있다 가정하고요. 자, 여기 이제 개발구역 꽝 지정해갖고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합니다. 공사요. 형질 변경 구획 정리 공사. 이 공사해갖고 이 농지나 산지를
건물 지을 수 있는 반듯반듯한 땅, 대지로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으로 바뀌니까 행정구역도 무슨 동, 그리고 토지구역이 정리가 되었고, 반듯반듯한 대지가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번이 이제 쭉 부여됩니다. 10번 토지까지 있다 가정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사하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 후에 새 토지로 교환해 준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중에 몇 번 토지로 줄 거냐 하나씩 이제 설계하는 것을 환지 설계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갖고 종전 면 1번 토지는 공사 후에 그 자리에다가 정해 주는 거예요. 면 1번 토지는 공사 후에 동 1번지로 교환해 줄게요. 면 2번 토지는 동 2번지, 면 3번 토지는 동 3번지, 4번, 5번 쭉 해갖고 10번까지. 이런 공사하기 전의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 후에 몇 번 토지로 교환을 해줄지 하나씩 설계해 나간다. 그래서 토지 교환을 설계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환지 설계한다. 이게 핵심이죠. 즉 종전 토지에 나중에 몇 번 토지 줄지 필지를 하나씩 배정한다고 그래요. 필지를 배정. 그리고 환지 설계에 따라서 동 1번지부터 동 10번 토지까지는 이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돌려줄 땅이죠. 교환해 줄 땅. 그래서 이거를 환지라고 그래요. 환지. 교환해 줄 땅, 새 토지. 그럼 면 1번 토지부터 면 10번 토지까지는 이거는 교환 대상이 되는 청산 대상 토지 또는 종전 토지라고 합니다. 종전 토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훈 토지 대신 공사 후에 새 토지로 바꿔준다. 헌 토지가 종전 토지, 새 토지가 환지. 이렇게 개념 딱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 10번지 이하부터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둬요. 그러면 동 10번지 이하부터는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다. 이런 남겨두는 땅. 자, 이거를 통칭해갖고 우리가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이다. 그래서 보류지. 그리고 이 보류지 중에서 자, 우리 공사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죠. 공사비. 이 공사비를 토지 소유자가 다 내야 된다. 즉 조합원이 다 내야 된다. 그럼 부담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이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팔아먹을 땅. 팔아먹어갖고 공사비에 충당하는 거예요. 이런 보류지 중에서 공사비에 충당할 땅, 요거를 따로 채비지라고 불러요. 채비지. 그래서 채비지는 이름대로 비용에 충당할 땅. 그래서 보류지하고 채비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뭐가 일단 넓은 개념이냐? 보류지. 채비지든 뭐든 다 보류지가 되는 거예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두면 다 보류지. 그 보류지 중에서 공사비에 충당할 땅을 별도로 채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개념들. 그러면 공사 다 끝나갖고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교환해 줄 땅을 뭐라 그래요? 환지. 교환해 줄 땅, 새 토지를 환지.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면 다 뭐라 그런다? 보류지. 그 보류지 중에서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팔아먹을 땅, 그거를 별도로 채비지. 그래서 이 그림이 그대로 환지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교재 한번 다시 볼까요? 그래서 박스에 1번 환지 설계. 이제 의미 알겠죠? 종전 토지에 나중에 몇 번 토지 줄지 하나씩 설계해 나간다. 그래서 요거를 필지 배정, 환지 설계. 그 다음에 환지 설계에 따라서 2번 필지별 환지 명세, 환지 명세 비출. 환지의 명세. 나중에 교환해 줄 땅, 환지의 명세는 목록이요. 동 1번지부터 동 10번 토지까지 환지 줄 땅의 목록이 쫙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의 명세, 청산 대상 토지의 명세 비출. 그거를 종전 토지, 면 1번 토지부터 면 10번 토지까지 종전 토지는 뭐가 있는지 명세, 목록이 쫙 나오죠. 그래서 2번은 새 토지, 3번은 훈토지. 아니 훈토지하고 새 토지를 교환해 준 계획이다 그랬으니까 훈토지가 뭐가 있고 새 토지가 뭐가 있고 명세들, 목록이 쫙 나오는 거죠. 그게 재작년 30회 때 그냥 정답 지문이에요. 환지 계획에는 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된다. 당연하죠. 새 토지하고 훈토지의 목록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채비지하고 보류지의 명세. 자, 우리 보류지하고 채비지 뭐가 넓은 거라고 그랬어요? 보류지. 환지하지 않고 그냥 남겨두면 다 보류지. 그 보류지 중에서 공사비에 충당할 땅이 채비지. 그래서 보류지하고 채비지를 정했으면 그 명세, 목록들 나오고요. 그다음 5번에 입체환지를 할 때는 입체환지하게 한 건물의 명세, 입체환지용 건물의 명세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입체환지라는 것은 우리 원칙적으로 환지라는 것은 토지를 토지로 교환,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니까 이게 환지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평면환지라고 그래요. 평면환지.
원칙적인 개념, 평면으로 환지해 준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아우 저는 땅으로 받아봤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니까 아파트 같은 건물로 주세요.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토지 소유자 신청하면 토지를 토지로 환지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같은 구분 소유하는 건물이라고 그러죠. 건물. 구분 소유한다는 게 우리 아파트 같은 건물은 건물 통째를 소유하는 게 아니죠. 몇 동 몇 호, 그 일부만 구분해서 각각 소유하잖아요. 이런 구분 소유하는 건물을 우리가 집합 건물이다라고 하고요. 이런 토지 소유자 신청하면 그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일부, 건물의 일부와 그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게 한 대지의 지분으로 환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 아파트 몇 동 몇 호 일부와 그 일부를 소유하게 한 대지의 지분으로 환지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토지를 평면인 토지로 환지하는 게 아니고 입체적인 건물로 환지를 주는 거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입체 환지한다 그래요. 입체 환지. 입체적인 건물로 환지를 준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건 원칙적인 환지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토지를 토지로 평면으로 환지하는 게 아니고 토지를 건물로 아파트 같은 건물로 환지 주는 입체 환지라는 거 할 수도 있고요. 입체 환지할 때는 입체 환지하게 한 건물의 명세 이런 것들이 환지 계획의 각각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지 계획에 대해서 시행자가 이제 작성. 그 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기준에 맞게 잘 작성했는지 행정청에 사인 확인, 감독, 인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환지 계획의 인가.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뭐 생략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자, 이 환지 계획의 인가는 누구한테 와서 받으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요거는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 게 아니고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는데요. 왜요? 그리고 환지 계획이 중요한 계획이다라고 그랬는데 내용 자체는 어때요? 내용 자체는 아주 지엽적이죠. 그 동네 땅을 개발해서 소유자에게 어떻게 교환해 줄지 이거 정하는 계획. 그래서 지정권자, 우리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 같은 지정권자는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데 이런 동네 사정까지 토지 소유자 이름까지 알고 이런 지역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지 계획은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 게 아니고 그 동네를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가까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인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행자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 옆 페이지로 가볼까요? 환지계획 작성할 때 기준. 그럼 시행자가 환지계획 지 맘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대원칙이 있어요.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적응환지가 되도록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적응환지. 우리 적응환지란 종전토지에 환지를 줄 때는 7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그래서 악을 졌다고 위, 지, 면, 토, 수, 이, 환. 자, 7개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를 주는 것을 적응환지한다라고 하고요. 즉 종전토지에 새토지 환지를 줄 때는 가급적이면 그 위치에 그 면적으로 비슷한 환경으로 맞춰갖고 가급적이면 종전토지하고 똑같이 맞춰갖고 환지를 주는 것을 적응환지다라고 하고요. 이 적응환지의 반대가 되는 말을 비환지한다고 그래요. 비환지. 비환지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비환지는 원칙적으로 금지. 여기서 비자는 아닐 비자 쓰는 게 아니고요. 똥비 뭐 그런 비가 아니고 날비자 쓴다 그래요. 용비어 청구할 때 비자 맞죠? 날비자. 날러 갖고 환지 주는 거. 그럼 예를 들어 갖고 면 1번 토지의 소유자가 A. A한테 동 1번지를 환지로 줬다. 그 자리에다가 맞춰줬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리 환지, 적응환지다라고 하는데 자, A한테 환지 주는데요. 당신 여기 가서 환지 받으세요. 아, 그러면 원래 받을 위치에서 붕 날라갖고 환지 줬죠. 이렇게 엄한 데다가 날라갖고 환지 주는 것을 비환지한다라고 하고요. 이 비환지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반발해. 왜 이상한 데다 환지 줍니까? 반발해갖고 이게 합리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비환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적응환지. 가급적이면 종전토지 그 위치에 그 면적으로 비슷한 환경으로 맞춰갖고 환지를 정해줘라. 적응환지가 원칙이고요. 그 중에서도 앞에 거 3개 위치, 지목, 면적 이거 고려해서 환지 주는 방식을 면적식이라고 그래요. 면적식. 면적식은 이름대로 면적을 똑같이 맞춰주는 방식이고요. 뒤에 거 4개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이거 고려해서 환지 주는 것을 평가식이라고 합니다. 평가식.
우리 토지를 평가하면 그게 뭐예요? 가격이죠. 이건 가격을 맞춰주는 것을 평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환지도 면적식, 평가식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식을 원칙으로 하는 거냐? 면적식이 아니고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정환지입니다. 즉 가격을 맞춰주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정환지다. 면적을 똑같이 맞춰줄 수가 없어요. 농지 1000평을 대지 1000평으로 농지하고 대지는 똑같은 땅이 아니죠. 그래서 면적을 똑같이 맞춰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면적식이 아니고 가격을 맞춰주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정환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원칙 한번 볼까요? 215페이지 맨 위에 원칙. 자,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수리라는 것은 물의 이용, 논에다가 물 대는 거를 수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논에 물 대는 거 관계라고 그러죠. 그 논에 물 대는 거 엄청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용 상황, 환경. 그래서 앞글자 오대로 읽으니까 위지, 면토, 수, 이환 7개를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환지를 준다. 그리고 앞에 거 3개 요거로 해서 환지 주는 게 면적식, 뒤에 거 4개 그래서 환지 주는 게 평가식. 우리나라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적응환지입니다. 그런데 밑에 볼까요? 바로 3번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자, 이거를 다른 말로 과소토지를 방지하게 한 조치다라고 합니다. 과소토지를 방지하게 한 조치. 그럼 과소토지라는 것은 면적이 너무 작아가지고 한마디로 뭐 할 수 없는 땅이냐?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 건물 못 짓는 쓸모없는 쓰레기 땅. 이거를 과소토지라고 그래요. 우리 개발사업은 뭐 하려고 해요? 농지나 산지를 공사해서 건물 짓는 땅, 대지로 개발해서 다시 돌려받는 게 환지 방식인데 이 환지 받을 땅이 너무나 작아. 건물을 못 짓는다. 그럼 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쓰레기 땅이죠. 그래서 이런 쓰레기 땅,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취하는 조치다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갖고 과소토지의 기준 면적이 150제곱미터 가정합니다. 15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이거 과소토지, 건물도 못 짓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 돼요. 그럼 원칙 A. 자, A가 원칙적으로 환지받을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가정해요. 100제곱미터. 그럼 A는 원래 원칙적으로 100제곱미터 환지 받아야 되는데 100제곱미터면 150 미만이죠. 과소토지. 이거 100제곱미터 받아봤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가 50을 더 붙여가지고 150으로 맞춰갖고 환지를 줘요. 그럼 A는 원래 받을 면적보다 증가해서 환지를 준 거죠. 요거를 증환지 한다 그래요. 증환지. 면적을 늘려갖고 환지. 그래서 증환지에서 과소토지가 안 되도록 합니다. 그럼 A는 50제곱미터나 땅을 더 받았네요. 그냥 날로 먹어요? 날로 먹으면 채예요. 그래서 증환지 했을 때는 증환지한 면적만큼 시행자가 돈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청산금으로 징수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B. 자, B는 원래 환지받을 면적이 200제곱미터라고 그래요. 그럼 200. 근데 B도 200으로 주는 게 아니고 50 빼갖고 얘도 150으로 맞춰갖고 환지 줍니다. 그래서 얘도 150으로 50 줄여버려요. 왜요? 이 토지 구획이 정리가 되면은 다 기준 면적으로 딱 맞춰갖고 개발되는 거지. 뭐는 200이고 뭐는 150이고 뭐는 180이고 토지 면적에 들쑥날쑥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또 50을 줄여갖고 150으로 환지 줘요. 이렇게 면적을 줄여갖고 환지 주는 것을 감환지 한다고 그래요. 이 감환지를 해야 증환지할 토지가 확보가 되죠. 그럼 감환지에서 B는 50제곱미터나 땅을 못 받았네요. 날벼락.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행자가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를 청산금으로 교부. 그럼 증환지는 땅을 더 줬으니까 시행자 돈으로 받아가죠. 거꾸로 감환지는 땅을 못 줬으니까 돈으로 교부해 준다. 그래서 증환지, 감환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C가 환지받을 면적은 50이에요. 50. 아, 그럼 이거 과소토지가 안 되게 맞춰주려면 100을 더 붙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이렇게 맞춰줄 땅도 없어요.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너무나 작아서 증환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시행자가 그냥 돈 주고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돈 주고 그냥 직권으로 시행자가 직권으로 환지 대상에서 제외, 즉 환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환지 부지정.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다. 당신은 너무 면적이 작아갖고 증환지도 안 되니까 그냥 돈 주고 나가라고 내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직권으로 환지 부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이거를 줄여갖고
직권 부지정이라고 합니다. 직권 부지정. 그럼 시행자 직권으로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동의받고 오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직권으로 너무 작은 토지는 돈 주고 나가라고 환지 부지정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올해 32회 때는 정답이었어요. 자,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안 되게 증환지할 수도 있고 증환지가 안 되면 직권으로 환지 부지정해버릴 수가 있죠. 면적이 넓은 토지는 뭐 할 수 있다? 가만지할 수 있다. 그래서 면적이 작은 토지를 가만지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작은 토지는 증환지나 환지 부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면적이 넓은 토지는 가만지 줄여갖고 환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3번 한번 볼까요?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그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게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증가해서 환지, 꼬를 증환지 또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 너무나 작고 증환지도 안 되면 직권으로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 줄여갖고 환지, 가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증환지, 가만지, 직권, 환지 부지정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입체한지 한번 볼까요? 입체한지.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동원하면 신청받아갖고 환지 목적인 토지의 가름에서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물의 일부와 그 건물에 있는 토지의 지분을 부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의 일부와 토지의 지분으로 준다. 그러면 입체적인 건물로 주는 거니까 이거를 입체한지, 아파트 같은 건물로 환지 줄 수가 있고요. 자, 입체한지는 원칙적인 환지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뭐 해야 돼요? 신청.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갖고 입체한지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만 입체한지 할 수 있습니다. 입체한지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맨 밑에 볼까요? 가로 6번. 시행자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이나 정관 뭐 등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딱 끊고요. 그래서 보류지의 개념 나왔네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두면 다 뭐다? 보류지. 그리고 그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다시 채비지 동그라미 채비지로 정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럼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사비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 그거는 따로 채비지. 그래서 보류지하고 채비지 이것도 다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개념도 우리가 다 봤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럼 이런 이제 환지 계획부터 시행자가 작성해서 시군구청장에게 인가. 받으면 이제 공사, 이런 이제 대지를 개발하는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럼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환지 처분이 이제 환지 방식에서 종국적인 절차가 되고요. 그래서 환지 처분이란 시행자가 저 인가받은 환지 계획대로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새 토지를 주는 거예요. 새로 교환받을 땅, 새 토지를 주는 것을 환지를 교부한다 그래요. 환지를 교부. 그리고 종전 토지와 환지의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는 돈으로 계산, 그거를 청산을 결정. 청산금을 결정하는 시행자의 처분. 그래서 환지를 교부하고 청산을 결정하는 시행자의 처분을 환지 처분한다. 그래서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 인가받은 대로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60일 내 시행자 환지 처분합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자로 환지 처분합니다. 공고.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다음 날 환지 처분의 확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요. 자, 우리 환지 처분의 효과하면은 한마디로 권리가 확정적으로 이동한다 그래요. 권리가 이제 확정적으로 이동. 여기서 권리라고 할 때는 소유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같은 권리가 이제 종전의 토지, 종전 토지에서 새로 받은 땅 환지로 싹 이동해오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풀어갖고 얘기하면 자, 이제 공사 끝나갖고 종전 토지는 지구상에서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요. 즉 종전 토지는 없어졌으니까 권리도 소멸. 그래서 소유권 소멸. 대신 토지 소유자는 이제 새로 받은 땅 있죠. 종전 토지 대신 새로 받은 땅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취득. 그래서 종전 토지의 권리는 소멸하고 환지의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소유권 같은 권리가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항상 논점은 언제 소멸하고 언제 취득하는 거냐 이게 논점. 그럼 종전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날 때 자동적으로 소멸하고요. 거꾸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요. 자, 이게 이하에서 다 똑같아요. 공식입니다. 소멸은 끝날 때, 취득은 다음 날. 공식. 그래서 자, 우리 예를 들어 갖고요. 면 1번 토지의 소유자 A. 자, A는 종전 면 1번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갖고 있었죠. 근데 공사가 다 끝났어요. 공사가 다 끝났다는 것은 이제 종전 토지는 지구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공사에서 새 토지를 만들어 갖고 환지 처분해 준 거죠. 그럼 A는 이 종전의 면 1번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상실, 소멸하는 거예요. 대신 A는 새로 받은 땅, 이 동 1번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그래서 종전 토지에서 새로 받은 땅 환지로 소유권 같은 권리가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이 종전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던 소유권은 언제 소멸하는 거냐?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멸. 그리고 A는 새로 받은 땅 환지의 소유권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하게 돼요. 그래서 끝날 때 소멸, 다음 날 취득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우리 예를 들어 갖고 오늘자로 환지처분의 공고가 났어요. 자, 오늘이 몇 월 며칠? 11월 27일입니다. 그럼 11월 27일자로 환지처분의 공고가 났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새로 받은 땅 환지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는 거냐? 다음 날. 다음 날이니까 11월 28일 0시부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거꾸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끝날 때 11월 27일 24시부로 소멸합니다. 그럼 24시하고 00시하고 이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요, 동시. 새벽 12시 땡 동시에 소멸하고 취득. 그런데 표현을 지금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종전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 그래서 이거를 잘 장난쳐갖고 물어봐요. 예를 들어갖고 종전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그딴 식으로 주면 틀리죠.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합니다. 그래서 끝날 때 소멸, 다음 날 취득. 그 다음에 이제 환지. 그럼 환지는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 대신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 있죠. 채비지하고 보류지. 이거는 일정한 자들이 각각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거기 채비지는 공사비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채비지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시행자 소유권 취득해서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었고 공사비에 충당. 보류지는 이거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여기서 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몰라요.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뭐 이런 거에 호기심 갖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정한 자가 각각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하는 거니까 언제요?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 그래서 이것도 두 개다 보니까 다 바꿔갖고 맨날 물어보는 단골 메뉴가 되죠. 그래서 하나만 확실하게 채비지 누가 갖고 가요? 시행자가. 그래서 시채, 글자 하고 시채. 시행자가 채비지의 소유권을 다음 날 취득한다. 확실하게 잡아두면 되죠. 자, 이게 환지 방식에서 핵심이요. 그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갖고 공사하죠. 공사가 다 끝나고 환지 처분했다.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 대신 새 토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환지를 취득. 그래서 환지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다시 돌려받는 거죠. 그리고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 보류지는 정한 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각각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다시 토지 소유자나 시행자가 돌려받는 개념. 이게 환지 방식. 우리 좀 전에 했던 수용 방식에서는요. 수용 방식은 개발구역의 토지를 시행자다 수용. 그래서 원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다 뺏는다 그랬죠. 다 시행자가 자기 땅으로 만들어 놓고 공사가 끝나면 새로 만들어진 땅 택지를 그냥 일반에게 경쟁입찰 방법으로 분양,
팔아먹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용 방식은 수용해서 공사 끝나면 만들어진 땅을 일반에게 분양, 팔아먹는 거고, 환지 방식은 동의받아갖고 공사 끝나고 만들어진 땅을 다시 토지 소유자 등이 돌려받는 거예요. 다시 돌려받는다. 그래서 종전 토지하고 환지를 교환받는다. 교환하는 방식, 환지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보면 저 토지 소유자가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도시개발법 법률 규정에 따라서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물건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입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다만 처분이라는 걸 하려면 등기부터 해줘야 되는데 그 등기도 시행자가 다 의무적으로 해줘요. 그래서 등기까지는 지금 됐고요. 그래서 등기 없이도 다음 날 새 토지의 소유권,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종전 토지와 환지의 가격의 차이가 발생. 자, 예를 들어갖고 종전에 A가 소유했던 면 1번 토지는 9천만 원짜리인데 A가 새로 받은 환지는 1억이요. 그럼 9천에다가 1억, 차액 1천만 원. 이게 청산금이 돼서 A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청산금 1천만 원이 확정이 돼서 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돈으로 징수하거나 교부해 줍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그래서 환지 처분 그 중간에 효과 보세요. 그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 그 두 개 묶어갖고 그게 권리의 이동, 환지 처분의 효과 핵심입니다. 자, 1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이게 법조문이요. 환지는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의 의미는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는 것은 이제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 대신 환지를 취득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이렇게 법에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조문은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는 가장 중요한 조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즉 종전 토지 대신 환지를 취득하게 된다. 대신 가로 2번. 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뭐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마찬가지예요.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날 때 동그라미 끝날 때 소멸한다. 그럼 종전 토지의 권리는 끝날 때 소멸, 환지의 권리는 다음 날 취득. 그래서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소유권 같은 권리가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환지는 토지 소유자 취득하고요. 가로 3번. 자, 채비지는 시행자가 채비지할 때 채, 시행자할 때 시, 그래서 시채. 그다음 보류지는 환지 계획의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동그라미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딱 끊습니다. 다만 어쩌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정한 자가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 그래서 이 환지 방식에서 핵심 개념들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 정도에서 도시개발법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법률 정비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오늘 날씨가 추운데 다들 늘 감기 조심. 그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